안녕하세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비로소 빛을 만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때 이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약올리는 것 같아서 짜증나기도 했죠. 터널을 지나도 빛이 없으면 어쩌나, 혹시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빛이 있긴 있더라고요. 다만 그 빛이 스스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제가 손을 뻗어야 닿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원래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게 당연했고 다가오는 사람도 밀어내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들어보세요. 저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40대 중반으로 어디에서든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남자예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험난한 길을 걸어왔거든요. 특히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몸담았던 시설은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끼리 서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곳이었죠. 나이 많거나 덩치 큰 애들은 어리고 작은 애들 것을 무지막지하게 뺏어갔고요. 괜히 기분 나쁘면 주먹부터 날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시설 선생님들도 딱히 조율하러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을 말씀드리면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빈정거리셨죠.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너만 고자질하러 온 거 알아? 그러면 네 문제란 거야. 저기 잠깐만요. 네? 왜요? 똑같이 나눠주신 간식을 일방적으로 빼앗긴 건데요. 그리고 저만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네가 뭔가 밉보인 게 있었겠지. 그리고 다른 애들은 불만 없던데 너만 애가 예민하고 부정적인 거야. 시설 선생님들의 방관으로 인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양육강식의 세계를 배워야 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만은 않다는 걸 그때 절절하게 배웠죠. 그리고 저처럼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어딜 가나 마음 들 곳이 없었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은 기억인데 반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뭐하고 지냈는지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시설로 봉사 와주신 분들 덕분에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즐겁게 보냈다고 자랑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혼쭐을 내시더라고요. 부모 없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거짓말하는 게 진짜 창피한 거다. 너는 부모도 없으면서 무슨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다고 거짓말하니? 반 아이들이 전부 조용해지더라고요.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봤어요. 솔직히 전 시설로 돌아가면 저 같은 아이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창피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맹세코 거짓말하지 않았고 정말 신나게 어린이날을 보냈지만 담임 선생님이 지적하시니까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었어요.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반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부모가 없지? 불쌍하다. 그러면 고아원에 있는 거겠네. 고아원에 있으면서 무슨 어린이날을 행복하게 보내. 쟤 거짓말쟁이인가 봐. 앞으로 제 말은 믿지 말자.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반 아이들은 고아라면 불쌍하고 불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환하게 웃으면 일부러 연기하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에게 버려진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손가락질 당하니까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게다가 일부러 제 앞에 와서 부모님이 로봇 사주셨다는 둥, 놀이공원에 다녀왔다는 둥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그렇게 저는 점점 사람들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고슴도치를 자처했어요. 누군가 다가와줘도 금방 떠나갈 거라고 믿으며 철저하게 거부했던 거죠. 친절한 척하지 마. 내가 고아라니까 동정심 가서 착한 척하는 거 다 알아. 괜히 나중에 뒤에 가서 흉보지 말고 처음부터 다가오지 말란 말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같이 숙제하겠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왜 오버하는 거야? 이래서 고아들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평생 그렇게 혼자 살든가. 그렇게 저는 외로움에 익숙해지면서 성장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릴 줄도 모르고 도움을 요청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대학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공부머리는 영 아닌 것 같았고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정비소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 또래들은 책상에 앉아 펜을 굴리고 있을 때 저는 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손에 기름을 묻혔던 겁니다. 아무래도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노골적으로 낮잡아보고 제 귀에 들리도록 깎아내렸죠. 저 사람 봐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너 손가락질 당하면서 한심하게 살고 싶어? 아니,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저러고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치? 저렇게 살기 싫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 돼. 저런 일 하는 사람들 다 어릴 때 막 살아서 그런 거라고. 정비소에서 일하면서 저처럼 살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부모 여러 봤습니다. 본인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차를 맡겨놓고 질 낮은 사람 보듯이 밑바닥 취급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차를 깔끔하게 고쳐줘서 고맙다면서도 돈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전 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한텐 적성이 맞는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손이 기름때로 범벅이 되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도 저는 엔진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차가 멀쩡해지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노하우가 늘어나면서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믿고 맡겨주는 게 느껴지니까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나는 아무리 멀리 이사 가도 차 고치러 오는 건 정 씨한테 오고 싶어. 이렇게 센스 있게 바꿔주는 곳이 또 어디 있겠냐고?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묵묵하게 했던 건데 칭찬해 주시니까 기쁘긴 하네요. 당연히 칭찬해줘야지.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내 차는 문제 생기면 무조건 정시손을 거쳐야 돼.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곳을 또 못 봤다니까. 내가 친구들한테도 다 소개했어. 평생 제가 있을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술만 있으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서 좋았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기보단 자동차들 사이에 있는 시간이 더 익숙했는데요. 제 인생에 갑자기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비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차를 다시 찾으러 왔을 때 커피 한 잔을 사다 주더라고요. 저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면서 환하게 웃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유치한 표현이지만 정말 종이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걸고 용기를 냈어요. 혹시 또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단골이 정말 많거든요. 또 와주시면 잘해드릴게요. 꼭 차에 무슨 일이 생겨야만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의도로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게 완전히 되죠. 그냥 뭐든 생각나시면 연락 주세요. 정비소 닫고 그냥 갈 테니까요. 그렇게 무리한 부탁은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 퇴근 시간 알려주세요. 다음번에 같이 밥 한 끼 먹기로 해요. 저에게도 이런 봄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말 붙인 거였는데 여자도 저를 싫지 않아 하는 눈치였거든요. 여자는 근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한다고 했어요. 제가 데이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걸고 싶어도 대화 주제가 자동차 말곤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 괜찮냐는 말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직접 와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쯤 되니까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가진 호감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평소엔 사람들한테 미리 벽을 세우던 저였지만 이 여자한테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상처받는다고 해도 그 순간을 누리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다정하고 차분한 여자 곁에서 마음을 치유받으며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프로포즈하던 날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일밖에 모르고 고지식 하던 나를 사람 만들어줘서 고마워.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나도 만나고 싶었던 거야. 나랑 만나기 전부터 당신은 충분히 멋있었다고. 보잘것없던 날 상냥하게 지켜봐준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야. 반드시 당신을 행복하게 지켜줄게. 제 마음을 받아주면서 울먹이던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고하다 보니까 아내의 친정으로 인사드리러 갈 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어렵게 살아왔으면서 엇나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번듯한 직업을 가지게 된 게 대단한 거지. 자네 같은 사람이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딸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귀한 딸을 저에게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인정해 주신 걸 후회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저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아내는 믿고 있었다는 듯이 제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버진로드를 걸어갈 때 얼마나 벅찼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한평생 고독하게 지내다가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된 거라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행복하게 연애했던 것과 별개로 어설픈 구석도 많았죠. 사실 혼자 살았을 땐 화장실 문도 열어두고 씻고요. 밥도 대충대충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한 집에서 아내도 같이 생활해야 하는 거니까 사소한 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눈치 보였죠. 아내의 마음이 떠나갈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하나씩 부드럽게 알려줬습니다. 여보, 수건은 여기에 걸어두면 돼. 그냥 바닥에 휙 던지지 말고. 미안해. 내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실수해버렸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 보니까 잘못 습관 들었나 봐.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돼. 그냥 이제 같이 사니까 서로 맞춰 나가자는 거지. 당장 당신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면 돼. 저는 이런 아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처럼 투박한 사람한테도 다정하게 맞춰주고 뭐 하나 부족하다고 면박 주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제가 외롭게 살아온 걸 진심으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따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위해서 더욱 특별한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친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나선 거예요. 당신은 어떤 분이 낳아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아? 우리 같이 찾아보는 건 어때? 됐어. 나를 버린 분들이고 기억에도 없는데 찾으면 뭐 하겠어. 괜히 고생하지 마. 어차피 찾기 어려울 테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냥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나 긴데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괜찮아. 솔직히 저는 제 친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진 몰라도 기르기를 포기하고 시설에 갖다 버린 거니까 찾고 싶단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미지근한 반응에도 아내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으로 무슨 서류 같은 걸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관련 기관에도 문의해봤대요. 결국 저는 아내 덕분에 엄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엄마를 만나러 갈 때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를 한번 버렸던 사람이 반가워해 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엄마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안아주셨거든요. 저와의 만남을 반갑게 생각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 맞아?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죄인이야. 나랑 네 아빠 널 낳고 소중하게 키우고 싶었다. 그런데 임신 중에 네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나 혼자 감당할 순 없었어.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널 떠나보낸 걸 후회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왔다. 엄마가 제 두 뺨을 어루만지시면서 오열하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군요. 다른 분들은 핑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절 어떤 이유로 시설에 보내셨든지 짐덩어리 취급하지 않았다는 걸로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존재했다는 게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엄마는 한참 동안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다시는 헤어질 수 없다는 듯이 구시더라고요. 그 손을 보면서 저를 두고 떠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가늠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 덕분에 엄마와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엄마를 사돈대우해 주셨고요. 우리 귀한 사이가 행복해졌다는데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진심으로 축하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고부 갈등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제가 중간 역할 잘할게요. 저는 아내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인 남자니까요. 어머, 나는 그런 걱정 안 해. 자네를 보면 사돈도 좋은 분이실 것 같거든. 게다가 우리 아내도 엄마를 시어머니 대우해 주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없다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엄마를 일부러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엄마가 긴 세월을 서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색해하면 중간에서 분위기를 살려줬어요. 엄마도 이런 며느리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면서 예뻐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롭게 살아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없었지만 행복해져 보니까 아이를 키우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내를 닮은 아이를 낳아 세상을 다 주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아내도 주변에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귀여워서 어쩔 줄 몰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했죠. 인위적으로 준비하는 건 여자들 몸에 무리가 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어.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고 싶어. 나 때문에 눈치 보는 거면 괜찮아. 나는 당신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그렇게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만나고 싶다면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같이 가주고 싶었지만 일이 바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아내가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검사를 받고 결과까지 듣고 오고 나서 아내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속상해서 운 것 같았죠. 도대체 무슨 진단을 받은 건지 궁금했지만 저는 먼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내가 먼저 들려줄 때까지 기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혹시 아이를 갖기 어렵단 말이 나와도 괜찮다며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를 여러 번 집에 초대해서 유대감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자녀 계획이 슬슬 궁금해지셨나 봐요. 아무래도 엄마 또래분들은 손주 재롱 보고 자랑하는 낙으로 살고 계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고 말았죠. 얘들아, 너희는 아이를 언제쯤 가질 생각이니?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결혼한 지 꽤 된 것 같아서 궁금하긴 하구나. 어머님, 이제 좀 저희가 익숙해지셨나 봐요? 본색을 드러내고 시짜질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아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요. 물론 엄마도 엄청 당황하셨죠.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의도가 어떻든 저를 별로 배려하실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내를 달래려고 하셨지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엄마도 사과를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배웅해드리면서 오늘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내의 히스테리는 밤이 되고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입을 열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게다가 몇 날 며칠 동안 저랑 같은 침대에 눕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아내가 이러는 모습을 처음 봤으니 저는 인생 최대의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날이 한참 지속되고 나서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여쭤봤죠.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처음 알았다는 듯이 어쩔 줄 모르시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가 사돈한테 그런 무례를 저질렀다고? 그럴 애가 아닌데.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자네가 너무 시겁했을 텐데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그러고 나서 장모님은 우리 아내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나무라셨던 모양인데요. 아내의 분노가 저에게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남자가 돼서 어떻게 입이 그렇게 가벼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까지 한 거야? 비겁한 남자인 줄은 몰랐네. 고자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걱정돼서 여쭤본 거야. 그렇게 걱정되면 직접 물어보든가. 왜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말을 해? 눈치 주고 싶다 이거잖아. 제가 어떻게 해명을 해도 아내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권태기가 왔어요. 눈만 마주치면 싸웠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아내가 저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내뱉더라고요. 평생 엄마 정도 모르고 살아온 주제 이제 와서 두둔해주고 싶어? 웃기지도 않네. 내가 어머님 찾아드린 거면 나한테나 고마워하란 말이야. 아내가 저를 조롱하니까 저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오히려 이게 본 모습이었냐면서 결혼 반지를 빼서 던져버리고 가출하더라고요. 저는 밤새 걱정이 되어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는 결국 아침이 되고서야 돌아왔지만 화장이 진해져 있더군요. 저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걱정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알아서 뭐 할 건데 관심 꺼. 아무것도 말해주기 싫으니까. 아내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엇나가기 시작했죠. 급기야 아내는 저에게 이혼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 게 지겹지도 않아? 나는 위자료도 필요 없고 재산 분할도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줘. 갈라서자고. 저는 아무리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있다고 해도 이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고 오죽하면 고성방가로 인해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올 정도였죠. 저는 고민이 깊어졌고 당연히 살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비소 직원이 들어가서 쉬는 게 낫겠다고 만류할 정도였어요. 저는 아내가 가정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들키면 우리 엄마에게 밉보이게 될까봐 혼자서 엄마를 뵈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엄마인 법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아내의 사정을 감춰주려고 해도 제 뺨이 푹 패였고 퀭하다면서 바로 알아채시더라고요.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 거니? 며느리가 너한테 마음고생 시키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바쁘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 네가 하루 이틀 일했어? 평생 하던 일 계속하는데 왜 요즘 그렇게 살이 빠져?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아내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그 사람 탓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감싸준다고 답이 나와? 내가 걔를 처음부터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뻐했는데 이제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이혼하는 게 낫겠어. 그 나이에 사춘기라도 온 건지 왜 그러나 모르겠다. 엄마는 더 이상 아내를 곱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언급하셨죠. 급기야 엄만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아내한테 한 소리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내는 또 밖에 나가 노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아내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셨는데요. 하필 아내는 또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왔더군요. 게다가 결혼 반지는 이미 뺀 상태였죠. 당연히 엄마는 기함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오는 거야? 집에서 너 기다리는 남편은 생각 안 해? 그리고 이게 유부녀 행색이 맞긴 하냐? 어머님, 제가 맨몸으로 돌아다니기라도 했나요? 저한테 잔소리 하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네요. 만약 이 사람 직접 키우셨으면 치맛바람 장난 아니셨겠어요? 뭐라고? 너 정말 미쳤니?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못 놔둔다. 저야말로 진짜 원하는 건데요. 계속 이혼해달라는데도 이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설득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엄마의 기세도 무지막지했는데 아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가 같이 맞서서 으름장을 놓으니까 우리 엄만 거의 뒷목 잡을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이혼만큼은 막고 싶었어요. 아내가 난임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병원에 갔다가 변해버린 거니까 혹시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하면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아내는 보기 좋게 제 마음을 비웃더라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난 그냥 당신이랑 살기 싫은 거라고. 왜 자꾸 아이 핑계로 끌고 가? 난 이제 당신이랑 있는 게 지겨워.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더 이상 제가 붙잡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분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면서 애미 마음 떠났다는 애 붙잡지 말고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랑 아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만은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저 말고는 아무도 이 결혼이 유지되는 걸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아내는 거의 선녀가 날개옷을 되찾은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저한테 상처를 제대로 준 거죠. 엄마는 아내 못지않게 이 소식을 반가워하셨습니다. 잘했다. 네가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괜히 그런 여자 붙잡고 있다가 네 인생 망칠 뻔한 거야. 이제 재혼 알아보자. 엄마가 증여받은 땅도 있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거든. 아니요. 새로운 사람을 찾아볼 에너지가 없네요. 당분간은 일에 충실하고 쉬고 싶어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재혼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로 마음 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았고 당분간은 상처에서 회복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에 충실하겠다는 다짐과 다르게 저는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감기 몸살에 걸려도 꾸역꾸역 출근하던 편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정비소를 쉬었죠. 그냥 일상에 활력소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엄마가 많이 걱정되셨나 봐요. 이혼 도장 찍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강제로 약속을 잡으셨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다. 당장 재혼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공기도 좀 쐬고 와. 세상에 여자가 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엄마, 저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원래 여자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너 여자 못 만나는 걸로 걱정하는 줄 알아? 걔랑 헤어지고 완전히 가라앉아서 길을 못 펴고 있잖아. 하기 싫어도 해. 너 안 나가면 엄마가 정비소로 쳐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억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길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만취해서 잠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쓰러진 사람이 걸치고 있는 코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반갑고 그리운 코트였어요. 바로 전 아내와 첫 데이트에서 사줬던 코트였죠. 전 아내가 방방 뛰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주말에 데이트 나갈 때면 자주 입곤 했거든요. 저는 다급하게 다가가서 쓰러진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이 제가 사랑했던 전 아내가 분명하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눈 좀 떠봐. 왜 쓰러진 거야? 무슨 이유에서 쓰러진 건진 몰라도 깨어나고 나서 제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 분노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랑 헤어지기 직전까지도 악감정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저는 전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나 가볍더라고요. 이전보다 훨씬 많이 마른 게 느껴지더군요. 저랑 헤어지고 마음 편하게 떵떵거리며 놀러 다니고 있을 줄 알았는데 속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곧장 근처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보호자 되세요? 어떻게 쓰러진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길에서 발견한 거라 어떻게 쓰러진 건진 모르겠어요. 머리를 부딪힌 건지 쓰러져서 병원까지 오는 내내 계속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전 아내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MRI 촬영을 하겠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기다리는 내내 속이 타들어갔죠. 그런데 MRI를 찍겠다고 데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가 찾아왔어요. 저보고 보호자 되냐면서 물어오길래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숨을 내쉬면서 차트를 보더라고요. 환자분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셨습니까? 당뇨요?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 당뇨로 나왔나요? 혈당 수치가 심각해서 쇼크로 쓰러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따라오시죠. 의사는 저를 전 아내가 누워있는 병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걷고 옷을 들쳤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전 아내의 한쪽 다리가 무릎 밑까지 잘려나가 있었으니까요. 의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다리가 괴사해서 절단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최근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던 걸로 보인다던데 저는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아내가 난임병원까지 가서 검사했을 때 당뇨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결과를 받고 돌아왔을 때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일부러 차갑게 굴었던 거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다닌 것도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깨달을 수 있었죠. 당신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한테 숨겼던 거야? 아픈 걸 알게 됐으면 나한테 얼른 말해줬어야지. 나는 남편이 됐으면서 그것도 몰랐잖아.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 오열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전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의지하려 들지 않았던 건지. 전 아내가 야속하면서도 든든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전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이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살이 빠져 깡마르게 된 이유를 알아버렸죠. 의문이 풀리고 나니까 오히려 스스로 침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두 분은 전 아내가 쓰러졌다는 걸 모르시니까 제 전화를 받으시고도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이제 이혼도 해서 우리는 남남인데 왜 전화를 했나? 우리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자네가 우리 애를 봤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단 가겠네. 주소 보내주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하필 제가 발견했다는 걸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아내의 하반신을 보고 모든 정황을 알아차렸을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바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병원에 도착하시고 전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마음을 추스리실 수 있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캐물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딸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노력했네. 초반에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상황이 심각했거든. 그러면 더욱 저한테 바로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네한테 짐이 되기 싫었으니까 그랬겠지. 당뇨에 걸리면 보호자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리 딸이 자네한테서 일부러 정을 떼어놓기 위해 애썼다는 건 자네도 짐작할 거야.
모를 수 없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젠 알겠어요. 제가 못 믿어왔던 걸까요? 저는 아내가 더 큰 병에 걸렸다고 해도 헤어지지 않고 감당했을 거예요. 우리 딸이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서 일부러 그런 거야. 자넨 분명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을 테니까. 부담 주기 싫어서 일부러 모질게 굴었던 거라고. 자네가 지극정성으로 헌신할 거라면서 들키기 싫댔어. 저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게 제가 사랑했던 전 아내의 모습이라서 놀랍진 않았지만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절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던 희생적인 선택이 가늠할수록 미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전 아내는 이혼하고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도 저를 그리워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마지막에 상처 주고 헤어진 거라서 미안하다며 눈물의 나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그래도 상처가 많았던 사람인데 미안해 죽겠어. 드디어 날 만나서 겨우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건데 다시 고슴도치가 되어버릴까 봐 걱정돼. 지금은 그런 걱정보단 네 몸부터 챙겨라. 나중에 건강 챙기고 나서 사과하러 가도 되잖아. 이 상태로는 절대 못 가지. 죽을 때까지 미움받더라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분명히 도와주려고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도 그 사람만은 내가 아프다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 우느라 잠도 못 잤다고 하니 전 아내는 살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 아내가 깨어났을 때 눈물로 젖은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전 아내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밝게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 아내가 깨어났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우선 전 아내의 심신이 안정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진정된 것 같길래 질문을 시작했죠.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마. 나도 이제 모든 걸 다 알았으니까. 왜 그동안 혼자 고생했던 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믿지 못할 사람이었던 거야? 전 아내는 우물쭈물하면서 망설이다가 이내 체념하고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외롭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어머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된 사람이잖아. 드디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된 건데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내가 당신 발목을 잡게 될까 봐 두려웠단 말이야. 당신은 더 큰 병에 걸렸다고 해도 나한테 짐이 아니야.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전부 당신 덕분이잖아.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는 감히 짐작하지도 못하고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해. 전 아내는 제 앞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마음 졸였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전 아내는 본인이 오만정이 다 떨어질 만한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한테 감동받은 것 같았죠. 나는 아이도 낳아줄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 당신이 꿈꾸던 가장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을지도 몰라. 어차피 당신 만나기 전까진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감히 꿈도 꾸지 않았어.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걸로 충분히 행복해. 난 당신을 닮은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거지 그냥 아이를 원했던 게 아니야. 전 아내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제 품속으로 파고들더라고요. 저는 전 아내를 더 이상 혼자 투병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제 다짐을 듣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미안해 하시면서도 감동하셨던 거죠. 저는 전 아내의 손을 꼭 붙들었어요. 전 아내도 더 이상 제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당연히 재결합하기로 했어요.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해도 없고 숨길 것도 없었어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아내도 제 마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재결합을 결심한 후로부터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오죽하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짓궂게 놀리실 정도였어요. 아니, 우리 딸 그렇게 좋아할 거면 도대체 왜 이혼을 했던 거야?
난 요즘 너무 궁금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 하마터면 평생을 우리 사위 그리워하면서 살 뻔한 거잖아. 놀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괜히 정 떼어보겠다고 우리 남편 상처 줬던 거 매일 밤마다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냐? 그런데 나는 우리 사이가 끝까지 널 붙잡을 것 같았다. 네 뜻이 워낙 확고해서 뭐라 말은 못했지만 우리 사위가 이대로 너에 대한 마음을 접을 것 같진 않더라고. 자네 내 말이 맞지? 장인어른 너무 뻔한 걸 물어보시네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놓을 리가 있나요? 언젠간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에요. 이거 보라니까요. 이래서 제가 우리 남편 고생하게 될까봐 걱정한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먼저 떠날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아내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다가도 저한테 고맙다면서 글썽이곤 했습니다. 사연을 듣는 여러분이 팔불출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눈엔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아내가 이젠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행복하기 때문에 벅차서 우는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표정이 날마다 밝아지니까 정말 마음이 놓여요. 우리 엄마도 모든 정황을 아시고 나선 무척 미안해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날석에 굴었던 것 같아서 후회스럽다. 네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내 아들만 챙기려고 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떠나버릴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땐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내 딸처럼 생각할 테니 아픈 거 참지 말고 전부 말해라. 네가 몸이나 마음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 엄마는 아내가 아픈 와중에도 저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 무척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결국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엄마랑 아내는 워낙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서로를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했을 당시에 아내를 내심 그리워하셨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셨습니다. 증여받았다고 하셨던 땅을 우리 부부를 위해 내주신 거예요. 제가 아내랑 가끔씩 공기 좋은 곳 가서 요양할 수 있도록 별장까지 지어주시기로 했죠.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데 남편인 제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어요? 저도 그동안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의족 기술자를 찾아갔죠. 아내에게 새 다리를 선물하고 싶었으니까요. 잘 맞춰보겠습니다. 활동하기에 최대한 편하도록 제작할게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계셔서. 그러게요. 너무 사랑받고 있어서 미안할 정도예요. 미안하다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 난 당신이 다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니까. 그리고 휠체어도 주문해놨어. 당신이 그때그때 편한 걸로 사용하면 돼.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 아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이동할 때마다 휠체어나 의족 착용을 도와주고 있고요. 운동 치료를 받을 때도 곁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병원 갈 때는 항상 함께 가고 혹시라도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책을 챙겨가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어릴 때도 써본 적 없는 편지를 이 나이 되어 매일 쓰고 있으니 민망하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 뭔들 못하겠나 싶더라고요. 아내가 밤에는 다리 통증이 심해질 때가 있어서 따뜻한 찜질을 해주고 피곤할까봐 마사지도 해줘요. 그냥 물리적인 도움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아내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가끔씩 기분 전환도 해줘야 하니까 날씨 좋은 날에는 휠체어를 밀면서 공원에 산책도 가고 있어요. 카페에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는 거죠.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젠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무척 고마워하세요. 우리 사위 정말 우리 가족한텐 은인이나 다름없어.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나? 정말 자네 덕분에 우리 딸이 다시 웃고 있다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주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은인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사실 저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따스하게 다가와준 아내를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찾아준 것도 평생 갚지 못할 은혜고요. 제게 가족이 되어주고 가족을 찾아준 것도 모두 아내라는 한 사람이니까요. 그저 이제 제가 그 빚을 차곡차곡 갚아나갈 차례인 거예요. 저는 평생 아내의 손이자 발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엔 요리까지 배우고 있어요. 아내가 당뇨라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지만 편하게 생활하길 바라거든요. 뭐 얼마나 맛있게 해주려고 기대까지 하라는 거야? 당신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 요리사라서 내가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대해도 좋아.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당신 입맛만 챙기면 되거든. 아내는 소리내어 깔깔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린 이제 다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가끔은 삶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분명 빛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